자, 계속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본주의의 산하에서 이제 설명이 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매스미디어와 민주적 잠재력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민주적 잠재력. 민주적 잠재력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 민주적 잠재력이란, 민주주의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잘 활용만 한다면. 그런데 자꾸 이게 악용되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은 공개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자, 커뮤니케이션의 테크놀로지는 이제 정보의 공개적으로 이제 뭔가 흐름이 생기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환경들에 맞춰져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테크놀로지 형태를 볼 때 매스 미디어는 민주적의 초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과 소수주의들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적 시각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거죠. 어느 단체든 어떤 환경이든 소수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들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공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을 수 없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청할 때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보시죠. 나는 나 나름대로에 대한 개별로 볼 때, 소수를 볼 때는 누구를 지지하지만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만밖에 원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제일 인원이 많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는 개인과 소수에 대한 저항과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다지는 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디어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개념은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주고 연결해주는데 그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설명이 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소수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다수에 의해서만 하다 보면 소수의 의견들이 묻혀질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긴 해요. 이주민 방송의 홈페이지와 제작 현장에, 이거는 이제 소수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주민은 소수밖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환경들은 누구나 다 공유하는 거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을 옹호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공정성과 그들의 고민하고 있는 항목들을 좀 더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가 또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미디어의 잠재력의 활용에는 민주운동이죠.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나름대로는 자기 나라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언젠가는 그 의견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사상이나 주장이나 또 개인적인 소견들은 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대가 아니라고 해서 상대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R을 좋아하는데 상대는 어를 좋아해. 그러면 R 좋아하는 사람이 어가 나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의 잠재력이 문화활동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것 또한 존재해요. 게릴라 텔레비전의 경우가 바로 그 예외인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잠재력이 발견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치
집단들은 비디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저항 활동들을 합니다. 다수가 전체 대표하는 것들을 선정한다 하더라 할지라도 소수는 항상 그거를 견제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 메시지에 대응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래야 견제가 되어서 항상 내가 다수이긴 하더라도 조심한다는 거죠. 100%가 만약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모든 사람이 100%가 한 사람을 지지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감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텔레비전과 광고주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 자본주의의 영향력에 의해서 광고주가 텔레비전을 장악했을 때 텔레비전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사주의 생각과 사상에 절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시청자들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은 시청자들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정에 지탱할 수 있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광고를 하지 않으면 KBS 1TV처럼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을 또 안 내요. 내는 것도 불이익이라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옛날에는 지금이야 각 가정마다 무조건 2,500원, 3,000원, 4,000원씩의 TV 수신료가 적용이 돼서 KBS로 납부가 되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일일이 TV 수신료에 받는 집회원들이 가서 돈을 받았단 말이죠. 맨날 싸웠어요, 맨날. 굉장히 괴로웠다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전기료에다 합산을 시켜라 해갖고 이제 그게 아주 좋아졌는데, 그런 것처럼 광고를 나머지 KBS를 빼고 나머지 강의는 광고를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유튜브의 채널도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광고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돈을 낼 겁니까? 그럼 돈 내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나 그 많은 인력들이나 장비들은 그러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줍니까?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죠. 무료로 모든 거를 살려하는 의도가 보여요. 그러나 무료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무료만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무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경제적인 이익권을 보장을 해줘야 유지가 된다는 거죠. KBS, SBS, KBS, ETV의 경우 광고 가지고 방송을 운영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근무하고 당시 때는 방송사가 연간 매출이 몇 천억을 남겼어요. 그만큼 광고 수익이 좋았다는 뜻이죠. 지금은 적자입니다. 적자. 1년에 1,000억씩 적자예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그 광고의 수익의 거의 퍼센트가 유미디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텔레비전과 광고의 구조는 시청자들은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상품 광고의 노출액에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죠. 왜? 돈 안 내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그 미디어의 경우에는 당신 광고 안 넣고 보려면 프리미엄 유료로 봐. 그럼 광고 안 쳐줄게. 라고 또 만들어놨습니까? 광고 보기 쉽지 않으면 돈 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매스미디어라는 매체 자체가. 초기의 텔레비전의 경우에 상품 홍보 프로그램으로 자체를 용해되어 있어서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는 광고가 30초 분량의 스포 광고로 그 방송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건 가끔씩 우리 PPL 같은 경우를 보는데 그거는 일종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약 같은 효과를 주는 방송 미디어의 특성 때문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에서 어느 회사가 만든 제품 하나가 세팅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게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스팟 광고를 통해서 광고주의 간섭을 제한하고 점차 프로그램과 광고 간에 분리를 생겼으며 또 광고는 광고일 뿐이고 프로는 프로일 뿐이라다가 나눠놨던 거죠. 그전에는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계속 참견하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저렇게 바꿔야 돼. 시청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광고공사에서 광고의 시간대를 사거나 방송을 타려면 방송사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아요. 왜? 비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가장 공정성 기관인 국가기관인 공사에서 광고공사에서 배정을 해주죠. 거꾸로. 그런 방패를 막기 위해서는 절차입니다. 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체제에 대해 설명했었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했었죠. 영국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이 국가적 시행행위라는 독특한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소유할 수 없다 하고 모든 방송산업과 프로그램 편성, 국가 시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가 제도 안에서 하고 있어요. 제도 안에서. 미국은 상업성 개입 없이 표현의 현실 자유를 소송 관점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공영방송이 시작했지만 국방성 같은 자체 선정과 정부 규제라는 측면도 굉장히 부정할 수 없다. 공영방송을 시작했어요. 방송국에도. 근데 공영방송이 시작되는 순간 공영방송은 국가의 눈치를 보거나 국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이 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들이 각각지 보면 방송의 법이 있어요. 사주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방송에 담았을 때 그 사주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개념의 접근이 바로 여기에 두고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서두에 했던 것처럼 미디어와 공론장에 대한 논쟁이 생겨나게 됐다. 공론장이란 시민들이 그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이상적인 공간이죠. 장소나 환경에 미디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미디어로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장소가 됩니다.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 모여서 국가 권력에 매개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 권력이 되는 것처럼 이해관계를 만들고 공사 영역을 분리를 전제하고 있어요. 분리를 시키는 거, 공론장이에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텔레비전 중 공론장이나 여론 형성 등을 통해서 공론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국가에 대한 기억, 공동체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촉진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암살 장면, 다이나비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 공론장에서 공익적인 측면의 접근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를 우리는 곧 공론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론장을 정리하면 시민들이 그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이상적인 공간, 장소나 환경을 가리키는 미디어라고. 이게 공론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기업과 이미지, 이벤트, 공공 토론장으로 텔레비전의 이미지의 예를 들면 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같은 경우가 이 공론장으로서의 이미지로 그대로 표출되는 거죠. 자살했죠? 공건할 때 공건하게 보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그 인지시켜주는 이 환경과 여건들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이제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 특히 공중파 방송의 경우에는
그 공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작되어지는 비율들이나 환경들은 기본 원리야, 기본. 그 기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때 SBS라는 데에서 SBS가 일종의 저걸 만들었죠. SBS가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요? 민영방송, 그러니까 이제 문화방송도 사실은 민영방송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KBS, SBS 공중파만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면 너무 많은 방송사가 있어서 다 하려면 그러니까. KBS, MBC가 두 개 방송이 TBC 옛날에 방송국이었던 게 지금은 KBS ETV로 바뀌었죠. KBS 1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청률을 받아서 국민한테 의무적으로 광고가 없이 방송되어지는 국가방송기관입니다. 그 국가기관 방송지는 정치적인 색깔로도 이용할 수 없고 권력들이 거기에 또 참여할 수도 없게끔 방송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BC라는 지금의 KBS ETV의 경우에는 그 동양방송에서 동양그룹에서 그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 일부 정권에서 국가로 기소시켰죠. 그래갖고 KBS ETV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국가방송이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론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론이나 환경들이나 마취적인 기법들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하나 기업이나 어느 한 단체의 특정 단체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 게 방송법이에요. 옛날 SBS가 옛날에 태영의 모태가 SBS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1991년에 SBS가 처음 생겼을 때 태영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거는 방송만 산업하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죠. 왜? 방송국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주가,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주가 PD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반 기업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원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공공의 토론장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개념은 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이 또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뉴미디어의 문화를 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미디어와 환경의 각 차별성인 이렇다 저렇다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수렴의 경향이라는 개념인 거죠. 요즘에는 이제 공중파 방송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자, 이제는 서서히 뉴미디어라는 매체, 다 채널들이 생겨서 옛날 1990년대나 2000년도 전에는 3개 방송사에서 주로 방송의 주도를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1991년 이후에 36개의 케이블 방송들의 PP사가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방송법이 제정됐죠. 왜? KBS, MBC, SBS가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진다고 해서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령으로 공중파 방송은 자체적인 제작 방송 이외가 30% 이상 외주 제작을 주게끔 법으로 제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꼼수로 KBS 사업단, MBC 프로덕션, SBS 프로덕션을 통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법령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체 제작에서 파견 제작으로 전환해 놨었죠. 그것도 잠시 이제는
저희 같은 회사처럼 저희 회사 같은 것처럼 독립 프로덕션 제작사들이 방송 프로그램들을 납품하는 수주를 받아서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선후배 관계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타임인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마인드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채를 가지고 KBS, MBC, SBS 들어가기 힘듭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고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1년 내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언론사에서 보는 시험에 1등, 2등 하려고. 왜? 그래야 방송사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전공하는 사람들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방송국 PD로 입사할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3000대 1 막 그랬어요. 10명 뽑는데 뭐 4, 5천 명이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PD 되는 것도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방송국 PD가 되면 언론고시에 합격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프랭카드 걸었습니다. 대단한 정도로. 그래서 방송사에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막 그런 느낌으로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미디어 자체 차원에서 국가와 문화적 경계 차원에서도 미디어의 전경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스 미디어의 공론에서 만들어내는 올바른 대유형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적법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 선정적인 것들은 방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거를 묵인했을 때 방송이 아주 저질로 낙후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기 스스로의 자구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방송의 경우도 그 부분들을 미래적 교육 차원에서 인간적인 삶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될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만들어지는 환경들을 무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개념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제 그런 마인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일반 정식 방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긴 하나 그 가외 쪽으로 서울만 가면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업계에서 충분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방송사, 방송국, 드라마의 제작 부장을 다 하고 있고 영화의 제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식적인 공채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비공색 채널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환경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자, 미디어와 공론장이라는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가 갖는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론 수업들은 사실은 지금 이 정도까지를 해놓고 앞으로는 토론과 또 아이디어와 발표 수업들이 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각 팀별로 창의적인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PT를 통해서 발전 디벨롭 시키고, 그것이 그 다음 주에 내가 코멘트를 해주거나 그 자리에서 말했던 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고 수정해서 메일을 보내주면,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탑재시키거나 블랙보드에다가 올려놓아, 블랙보드 올려놓읍시다. 블랙보드에다 다들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 12주차 때 수업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고 강의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제출이 되진 수정된 창업 아이템들을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코멘트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12주차 때 그 수정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된 결말 부분을 나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모아서 캡스톤 디자인 형태의 유형으로 학교에 제출을 할 거고, 그리고 1시간 정도는 13주차 때 중간고사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14, 15주는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표 수업들을 2주에 거쳐서 나눠서 한 사람 앞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길게, 그리고 한 다음에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코멘트 해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에 즐거운 주말이 되시고, 즐거운 주말이 아니죠. 즐거운 첫째 주 월요일이 되면서 저녁에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